자, 안녕하십니까. 제 얼굴을 아시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 저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죠? 저 보신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보고, 이제 거기 하고, 잠시만요. 계속 들어오네. 자, 제 그 오리엔테이션 그 비디오는 다 보셨나요? 동영상을? 답들이 없네. 네, 여기 반응이 맞습니다. 없구나, 네, 여기가. 봤습니다. 반응이 없는 고객들이시네. 반응이 없으면 제일 힘든데. 자, 저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이상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겠죠? 거기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제가 다 써놨으니까 저에 대해서 뭐 특별히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할 거가 이제 관광 소비자 행동론, 관광객 행동론이죠? 관광객 행동론. 요 과목이 생각보다 수강 신청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살짝 좀 힘든 과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어떤 대학은 잘 안 가르치는 대학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과목을 가르칠 때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어디까지 치고 들어가야 될지. 그렇지만 나름대로 좀 여러분들이 관광객들이, 제가 관광객들만 모신 지 벌써 30년이 돼가지고, 그분들을 상대로 해왔던 것들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경험 삼아서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수원대학생들하고 처음으로 지금 제가 실시간을 하고 있고, 일부러 제가 오늘 오후에는 아마 이 과목을 들으시는 학생의 한 7, 80%가 7, 80%가 콘텐츠 개발도 들으시는 것 같아요. 콘텐츠 개발은 제가 일부러 어저께 오후에 갑자기 오늘 사실은 대면 강의로 하기로 했는데 비대면으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어제 오후에 부랴부랴 녹화를 해서 제가 콘텐츠 개발을 올려놨어요. 그건 동영상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편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제가 저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이제 오늘 뭐 하루 이틀 더 들어보시고 어느 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 편한지 그 방법에 따라서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하나 실시간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저번 달에 그 작년이죠. 작년에 얼떨결에 막 시작했던 좀 어설프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저도 이런 30년을 사람만 상대를 했던 일을 하다가 갑자기 비대면 컴퓨터만 보고선 하려니까 상당히 답답했는데 어찌 됐건 그걸 나름대로 녹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가 계속 꾸준히는 올려드릴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론에 대한 설명들은 작년에 하던 거나 비슷할 거니까 이론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내드릴 테요.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자, 이번 과목 제가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할 거는 이제 관광객 행동의 이해입니다. 첫째 주에 제가 소비자 행동의 이해, 그래서 소비자란 무엇이고 소비자 행동에 대한 개념을 좀 파헤쳐 보면서 소비자 행동을 왜 연구하는지,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의 어떤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유일하게 딱 하나 기억하라 그랬던 거가 있을 텐데 EBM 모델이라고 알아요? 기억하시는 분, EBM 모델. 저번 시간에 수업 안 들었구나, 동영상. 출석 체크를 안 했더니만 다 안 듣는구만. 쌩깠어, 다? 자, EBM 모델이라고 저번 주에 제가 소비자 행동론에 수없이 몇 개의 그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 모델 중에 EBM 모델이 하나 있어요. 그 모델 하나만큼은 좀 외워주십사 하고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왜? 이 책을 쓰셨던 김병영 교수님이 전반적으로 쓰던 모든 내용이 EBM 모델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소비자 행동론의 몇 가지 그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딴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 이런 모델이 있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하나인 EBM 모델이라고 있어요. 오늘 이제 수업에도 나올 겁니다. 그 모델 하나만 제가 그 모델을 가지고 또 설명을 몇 가지를 해야 돼요. 관광객에 대한 모델도 그 모델 하나만이라도 좀 숙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걸 당부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게 되는데 제가 자꾸만 얼굴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저는 이게 모니터만 보고 하질 않고 제가 낙서하는 걸 좋아해요. 낙서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책상 위에 제 책상 위에는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그 아이패드에다 주석을 달아가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밑에 쳐다보다 여러분들 쳐다보다 카메라 보다가 막 이렇게 될 겁니다. 컴퓨터 모두 모니터를 보다가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이해 부탁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해야 될 건 뭐냐면 관광객 행동의 이해를 지금 우리가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관광객은 도대체 뭐냐? 관광객, 여러분들 관광자하고 관광객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말이 맞을까요? 관광객이 맞나? 관광자가 맞나? 그렇죠? 소비자인데, 고객인데, 이런 차이점들이 있겠죠. 좀 보고 들어갈게요. 그 다음 관광객의 행동이라든가, 그 행동의 어떤 특성들, 그리고 우리가 왜 관광객의 행동을 연구하는지, 응? 그 연구의 목적은 뭔지, 그 연구의 그 경향, 흐름, 트렌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럼으로써는 아마 2, 3교시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꼬박꼬박 뭐 50분, 40분, 50분 수업하고 쉬고 이러지는 못했고요. 제가 삘이 받으면 달리다가 쉬고 싶으면 좀 쉬고 그래서 어쩌면 그냥 한 번만 쉬고 한 두 번에 나눠서 전부 다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뭐라 2교시월이 되나 3교시월이 되나 관광객 행동의 모델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그 소비자 행동해 보게 되면 SR 모델이 있었을 거예요. 하브루의 그 개 가지고 했던 모델들 이런 반응 SR 모델들이라든가 여기서는 선택군의 모델 그러니까는 목적지죠. 관광지의 목적지를 갖다가 선택하는 그런 모델들 그다음에 행동 차원의 모델 그런 관광객 행동에 대한 모델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시게 되는데 제가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릴 건 이 소비자 행동론, 관광객 행동론은 이론이 되게 많습니다. 모델도 되게 많아요. 그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이런 이론이 있구나, 저런 이론이 있구나. 그냥 기준, 특별한 게 이런 거가 좀 특별하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이 관광객 행동론의 주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동을 목적을 파악을 해가지고 마케터의 입장에서 어떤 혹은 상품 개발자 입장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지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관광객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파헤치면서 그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이론이나 이런 거에 너무 매달리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관광에 대한 개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 개념을 들어가기 전에 관광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관광. 음? 아마 관광 언론 시간에 이렇게 배웠겠죠? 집을 떠나서 거주지를 떠나서 다시 돌아올 목적으로 그렇죠? 1년 이내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게 떠들죠. 하여튼 그런 게 관광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관광과 여행의 개념을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신가? 이런 물도 한번 던져보지만 관광과 여행의 진짜 구별 어떻게 하죠? 관광과 여행의 구별. 이젠 여러분들이 관광학과 출신이라면 관광과 여행의 구별? 뭐죠? 학자들이 그런 거 좋아하죠. 학자들은. 저같이 장사꾼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그 구별을 사실 굳이 그걸 왜 하나 싶지만 그래도 구별은 이렇게 합니다. 1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관광은 1박을 한다라는 거죠. 24시간 이상을 나가 있다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가장 주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여튼 어찌됐건 관광이란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처음 내렸던 사람은 이 독일의 그 슐레르라는 학자가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현상입니다. 현상. 그러니까 이제 외래객의 유입 들어오는 거죠. 외래객이 들어오고 거기서 체제 지내는 거, 그 다음에 그 외래객이 나가는 그 형태의 모든 현상을 갖다가 슐레르라는 학자는 관광이란 말을 처음으로 관광이란 말을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렸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자는 어떤 걸 중요시 여겼냐면 영리 활동을 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리 활동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돈 번다라는 건 아닌 거죠. 그는 영리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정주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외래 관광객이 체제, 들어오는 체제에서부터 생기는 모든 어떤 관계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외래 관객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총체를 갖다 우리는 관광이라고 학자들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아시죠? 더 이상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관광자, 관광객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건 살짝 이점 구별을 좀 한번 해볼게요. 관광자, 관광객. 관광자와 관광객의 그 차이점이 뭐냐? 관광자가
관광을 하는 사람이죠. 관광을 소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구별할 텐데 원래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관광 자라는 말이 맞죠. 관광객이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 고객이라는 말과 소비자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맞을까?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관광자, 관광객. 관광객은 결국 뭐죠? 소비하는 경제 단위로서 저같이 관광업자, 제가 뭐 하는지 아시고 계시죠? 저기 여행사, 아까는 일반 여행사는 아니고 좀 상용 여행사라 해서 비즈니스 트래블을 하고 30년째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저 같은 관광 사업자가 소비자를 부르는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관광객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자가 뭐죠? 그럼 관광자는 관광행위 주체가 되는 거죠. 관광 상품을 갖다가 소비하는 사람. 관광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관광자다. 그렇지만 우리가 업계에서라든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다 관광객이라고 불러요.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구분을 한다 정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자와 관광객의 개념은 보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라는 거죠. 관광객은 저 같은 관광 사업자가 고객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소비를 하는 하나의 경제 단위로서 보는 것이 관광객이다. 그것이 일명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라든가 커스터머 같은 고객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 정도만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이 관광이라는 것은 그 세계관광기구, 소위 해서 UNWTO에서 정의를 내리게 돼요. 거주 국가를 떠나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1박 이상, 1년 이내 여행하는 사람들, 이런 걸 갖다 관광객이라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심리학자들은 또 그렇게 안 보죠. 사실 이렇게 1박이나 1년이나 이런 걸 정해놓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 그냥 마음의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아시는데 이 UNWTO 하나 제가 잠깐만 질문 드려볼까요? UNWTO가 어디 있죠? 응? UNWTO가 어디 있어요? 세계관광기구가? 이젠 관광학과를 졸업한다면 이제 3학년이죠. 3학년, 4학년. UNWTO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우리 알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딘지 아는 사람. 테드 점수 좀 줘야겠다. 이거 모르는. 지금 또 핸드폰 두들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보통 유엔기구가 대부분이 스위스 쪽에 많죠. 스위스 쪽에 많은데 유일하게 뭐 유일하진 않죠. 묘하게 이 관광기구는 마드리드 쪽에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유럽에서 관광객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어? 관광객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관광객이 제일 많이 방문을 해요. 근데 관광 수입이 제일 많은 나라는 어디냐?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관광 수입이 제일 많아요. 이태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묘하게 이태리가 다 2위예요. 2위, 3위로 밀려나죠. 2위, 3위 밀려나고 일단 그래서 있는지 마드리드에 유엔 관광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스페인 마드리드 몇 번 갈 때마다 한 번씩 거기 이렇게 슬쩍 지나가 봅니다. 제가 안에 들어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들어가 보진 않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유엔에서 정한 이유는 뭐냐면 통계적 목적을 어느 나라가 몇 명이 방문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상으로 결정을 해놨다라는 거죠. 1박과 1년이라는. 근데 이동 시간이 이동과 24시간 이상 체류를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정말 이럴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시간 이상의 체류자를 명의하게 되면 당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있어요. 응?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여행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크루즈 여행이거든요. 유람선 여행. 근데 유람선 여행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유람선은 기항지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나절 관광을 해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탑니다. 제가 가장 이뻐하는 코스가 그리스 피레우스 항에서 출발하는 산토리니 크레타 섬을 도는 그 유람선을 제일 이뻐하는데 이게 배를 피레우스 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먹고 자고 놀고 하다 보면 다음날 아침에 산토리니에 도착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산토리니에서 하루 정도 일정을 주고 점심때쯤 다시 태우고 이건 또 다시 크레타 섬으로 또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나절이만 있는 거거든. 이건 관광객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나라 그 관광공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어떤 시험에 나오느냐면 왜 그 관광에 관련된 자격증들 있죠. 통역 가이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자격증들이 있어요. 인솔자라든가
이런 자격증 할 때 여기서 이거 시험이 나옵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게 시험이 나와요. 당일 여행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를 구별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체계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은 최소한 알고 지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나 그런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라면. 그래서 관광자를 보게 되면 여행자로서 관광 통계에 들어간 거와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방문자, 비지터라고 표현을 쓰면서 관광자와 당일 여행자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음? 이 관광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비거주 외국인이라든가 거주 국민, 승무원들은 전부 다 관광자로 놔두고 있구나 정도 보시고요. 유람선 승객이라든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당일 방문자라든가 승무원, 이 사람들 외국인들은 당일 여행자로서 이렇게 취급을 해놨다. 그래서 관광자로서 통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이민자, 취업, 뭐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관광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몇 명 방문을 했다, 몇 명이 나갔다, 몇 명이 들어왔다라고 관광공사에서 통계 발표들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빠지는구나, 저 사람들은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유람선 고객들은, 유람선을 타고 있는 관광객들은 관광 통계에 포함은 된다. 통계되지만 관광자로서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정해놓은 분류체계에서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게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당일, 반나절, 수의 24시간 이내 방문자들은 여행자로서 당일 여행자로서 취급하되 관광통계에 포함은 된다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관광객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관광객 개념은 맨 처음에 그 학자들에 따라서 뭐 거주하지 않을 목적으로, 뭐 영리의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서 한국 그 학자들도 마찬가지 총괄하는 거죠. 상품 구매 전부 다. 그다음에 어떤 관광객의 이동, 체제, 레크레이션 등 행동 등 수없이 많은 것들인데 여기 있는 학자들의 이름과 더불어서 어떤 그 사람들이 써놨던 정의들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다만 그냥 제가 정리해 놨던 대로 관광객의 행동이란 뭐죠? 관광객이 관광 활동의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세우죠. 관광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관광 활동의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관광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것을 갖다 여러분의 욕구를 갖다가 충족을 시켜줄 거예요. 충족을 시키는 어떤 쾌락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을 기대하겠죠. 그런 걸 기대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동원하겠죠. 정보를 갖다 어디서 구할지. 그래서 뭐 N본부가 됐던 N본부라 그러면 좀 뭐하죠? 그냥 딱 까놓고 해서 네이버가 됐던 구글이 됐던 다음이 됐던 이런 데서 정보를 탐색을 하고 거기서 정보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내리고 그 평가 대안들 평가를 내리게 되겠죠. 그리고 구매를 하고 그걸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관광상품은 사용이라기보다는 경험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관광객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자들별로 관광 행동에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관광객의 행동의 주요 관심사, 키포인트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제일 먼저 관심이 저기 하겠는데 마케터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케팅 분야에서는 의사결정의 그 행동들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상품을 갖다가 구매 의사를 하는데 어떻게 정말 그 결정들을 내리는가, 구매 의사 결정들을 내리는 방법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가장 관심 있어 한다. 마케팅에, 마케팅사 하는 사람들은.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심리학자 있는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즐거움,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쾌락 여행에 대해서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켜주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보는 관광의 개념은 좀 달라요. 마케터들하고는. 다음 이제 지리학자들은 이동, 음? 지리학자들은 이동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사회학자들은 당연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그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문화학은 이질 문화가 어떤 교환이 되고 교류가 되는 것들을 갖다가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환경학은 아무래도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환경을 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여태까지 오면서 제일 아쉬웠던 장면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를 20년 전에 처음 갔을 땐 제가 환상을 느꼈었거든요. 플라멩고,
소위에게서 그 학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수십만 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이 자연과 내가 동화돼 가지고 정말 입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아프리카를 제가 한 5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최근에 한 5년 전에 갔었는데 거기가 다 파괴가 됐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도 찾아가 가지고 이제는 그 수십만 마리가 그 날아다니던 핑크빛 플라멩고들이 없어지고 이제 뭐 한 10,000마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을 완전히 핑크빛으로 물들였던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어찌됐든 관광은 환경을 파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학자들은 어떻게 환경 친화적인 에코 프렌들리를 갖다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학문 분야에 따라 관심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는 또 입장도 당연히 다르듯이 그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니까 그 책자에 여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는 거죠. 즉, 보게 되냐면 심리학자들이 보는 쾌락의, 쾌락 여행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례를 갖다 들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진지한 여가에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가라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응? 여가라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시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시간적인 관점에서 24시간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죠? 먹는 거, 자는 거죠. 응? 먹고 자고 하는 시간을 빼고. 그 다음에 또 뭘 빼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빼야 되죠. 공부, 학습. 그 직장인들은 노동이죠. 직장인들은 노동이고 여러분들은 학습이 되게 겁니다. 이것들은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욕구를 빼고 기본적인 욕구 빼고 그 다음에 노동을 빼고 그러면 몇 시간이 남겠죠. 그 시간적인 관점에서 그게 여가다. 근데 여기서 또 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의무사항이 있어요. 응? 의무사항이 뭘까요? 특히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 중에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아빠로서 혹은 가족의 구성원의 엄마로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게 있죠. 엄마로 치게 되면 설거지하는 거, 밥하는 거 이거 분명히 빼야 된다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아빠로서는 퇴근하고 일하고 와서 노동하고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놀아준다라는 거. 본인이 좋아서도 하겠지만 이건 의무사항이니까 이러한 것도 뺀 나머지가 여가인데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적인 여가예요. 그것이 일상적인 여가다. 그리고 또한 여가는 프로젝트형 여가가 있고 진지한 여가가 있다. 이 세 가지 여가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캐나다의 그 로버트라는 교수가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여가가 있지만 이제 우리는 진지한 여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의무라든가 기본 욕구라든가 어떤 노동, 여러분들한테는 학습이 되겠죠? 이런 거를 뺀 나머지 일상적인 여가. 그 다음에 프로젝트형 여가는 이제 뭐냐면 프로젝트형 여가 요걸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게 이번 책자에 나와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갑니다. 프로젝트형 여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 그대로 프로젝트예요. 이게 뭐냐면 생일잔치, 어떤 결혼식, 요때 요런 행위들을 갖다 우리 프로젝트형 여가라 그래요. 응?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 거죠. 생일잔치를 벌리는 거.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저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여가 시간에 하는 건데 이렇게 프로젝트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진행하는 거. 짧은 시간에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 이걸 프로젝트형 여가다. 근데 진지한 여가는 뭐냐면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어떤 전문화된 그러니까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 그 관광업계에서는 SIT 투어라 그래요. 진지한 여가를 갖다 제대로 파헤쳐가지고 여기다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스페셜 인터레스트, 또 어떤 동호회들의 모임들. 그래서 레저 마니아라고 일명 불리우는 겁니다. SIT 투어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스페셜 인터레스트 투어를 갖다가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그 상품들이 되게 잘 팔려요. 그리고 그 상품은 그 동호회만 잘 내가 컨택을 해놓고 거기서 영업만 잘 성공적으로 한다라면 어쩌면 꾸준히 진행되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오직 제가 많이 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런 동호회라서 작은 것 같지만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되게 크거든요. 20명, 30명 이상이 되거든요. 한 100명씩. 그런 사람들. 해외 낚시를 간다든가, 이렇게 스킨스쿠버, 아니면 MTB 산악자전거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라톤 하는 사람들, 스키 타는 사람들, 스킨스쿠버란가,
패러글라이딩을 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지한 여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여가들을 하는 레저 매니아들의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된다. 이게 관광 사업자들, 관광 산업의 종사자들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여가 활동에, 레저 활동에 많은 것을 투자를 해요. 시간과 돈을 다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런 관광 산업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VVIP 고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상적인 여가, 우리가 TV 보고, 뭐 영화 보고, 이런 것이 일상적인 여가인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예, 과를 지원을 하고 이런 과목들을 듣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크게, 고객의 라는 걸 갖다 붙이긴 좀 힘들어요. 별로 이렇게 거기에 시간과 돈을 갖다가 소비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저도 관심이 없지만 이렇게 레저 마니아라고 불리는 진지한 여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저기 하게 되죠. 그런 모습도 여가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4차 산업이 넘어가면서 더군다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코로나와 같은 이런 시기에 있다 보니까 여가가 완전히 어, 틀이 바뀌고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일과 여가가 경계가 붕괴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해변에 갔다가 해변에서 아이패드로 이메일을 보내고 업무 지시하고 업무 내가 받아서 고객도 상담들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그래서 일과 여가가 경계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피곤한 스트레스 받는 삶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는 철저하게 다른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애프터 식스 셔터라고 그래요. 딱 나 6시만 되면 완전히 끊어버리는. 저희들 직원들도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이제는 6시만 되면 핸드폰도 정말 연결이 되기 힘든, 핸드폰에 연결이 되기 힘든, 이런 식으로 일과 여가를 갖다 철저히 경계가 붕괴되는, 완전히 경계를 갖다가 무너뜨리지 않고, 확실하게 세워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불안과 안전 추구의 영향으로, 스테이케이션. 이건 여러분들 이제 관광공사에서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다라면,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가지고, 여행이 이제 일상화돼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군다나 지금 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행을 계획을 짜서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여행이라는 건 진짜 계획 짜서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집사람하고 이것 때문에 되게 싸웠어요. 왜냐면 저는 정말 역마살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배낭여행 히치하이킹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을 전공을 하고 싶어서 80년대 그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광을 전공을 했는데 저는 언제든지 그냥 여행을 떠났어요. 항상. 뭐 꼭 준비될 필요 없이 내일 떠나자 그러면 그냥 배낭 메고 항상 떠나는 여러분들 같은 학교 다닐 때도 오늘 만약에 기말고사 끝나는 날이다 그럼 그날 그냥 전철역 가서 저는 이제 가까운데 청량역이 가까워요. 청량역 가가지고 돈 없이 그냥 기차 탑니다. 주머니 몇천 원 갖고 그냥 출발하죠. 히치하이킹 다니고 이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떠나는 근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행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래서 일상에서 어떤 일상을 탈출하는 거지만 예전엔 계획을 짜서 지금 그렇지 않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나 자신을 즐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또 욜로족이라 그러죠. 한 번뿐인 내 인생이니까 철저하게 레저 활동을 즐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자연을 재발견하는 거죠. 여행을 멀리 떠날 수가 없어요. 어찌 보게 되면 이 불황의 영향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글램핑이라는 것이 또 발달하게 되고 제가 이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미지 하나 떠올랐는데 저의 꿈이 이제 마지막 꿈. 제가 원래 지구 세 바퀴가 제 꿈이었는데 저거 목적은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꿈이 나이가 60이 넘으면 은퇴를 하고 이 차를 하나 사서 어디로 간다? 근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돼야 돼요. 이걸 갖고 그냥 타고 올라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 돌아다녔던 데를 저 차를 타고. 요게 폭스바겐에서 나온 차인데 정말 되게 편한 차예요. 차가 자체가 분리가 돼서 저 안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는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도 보통 차들은 되게 비쌌는데 이렇게 좀 저렴하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 동영상은 제가 안 틀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차의 그 이런저런 좋은 점들을 동영상으로 했던 건데 그때 안 틀어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여가들을 갖다가 되는데 또한 여가가
여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권에 들어서 주 40시간까지도 줄어들어오는 바람에 레저 시간이, 여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여가 활동이 과연 증가가 되었느냐,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 안타까운 건데요.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뭐죠? 오히려 일을 더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즉, 이게 시간적인 여유는 많아졌는데 거꾸로 경제적인 것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따라주지 않는다라면 지금 현재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가를 즐기는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잡족, 뭐 주말에도 학원이 열리고 아이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까지 완전히 그냥 공부에 많이 매달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안타깝긴 했지만 어찌됐건 여가 시간은 늘어났지만 여가에 대한 양극화는 또 초래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가의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항상 파헤쳐야 되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이 있다라면 정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라면은 관광공사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항상 매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발표들을 해요. 또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장사를 하실 수가 있고 정말 남들이 모르는 걸 찾아내서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 아이템들이 되게 많이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가가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항상 파헤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게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어느 학자가 더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관광객 행동의 여가의 트렌드를 하면서 행동의 트렌드까지 한번 파헤친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케팅 전략 수립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도움이 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트렌드가 10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학습과 정신적인 풍요라는 거죠. 제가 정말 와 대단하다라고 느꼈다 그래야 되나요? 그랬던 장면입니다. 제가 중남미 갔을 때입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아마 알면 이상한 거예요. 알면. 여기가 페루랍니다. 페루. 페루의 삭사이만이라는 데가 있어요. 소위 해서 남미의 3대 축제 중에 하나인 태양제가 있거든요. 태양신. 페루 잉카 문명이 태양신을 상당히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이 열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삭사이만이라는 곳인데 페루의 쿠스코 근처입니다. 쿠스코라는 그 페루 잉카 문명의 수도예요. 쿠스코가. 거기 수도 근처에 있는 삭사이만이에요. 제가 이걸 왜 열어놨냐면 저 무시무시한 돌들이요. 돌과 돌 사이에 A4 용지가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저게 기원전에 저째 들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저 돌과 돌 사이를 어떻게 저렇게 잘 갈아가지고 정교하게 갈아가지고 그 사이에 바람이 안 나와요. 안 불어줘요. 바람도 안 들어갈 정도로. 정말 밀접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저걸 보고 나서는 정말 놀랬다. 이게 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쫙 있는 거죠. 그 잉카인들은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저 돌들을 저 근처에 그렇다고 해서 돌산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 돌들을 자기보다 큰 절 돌들을 갖고 와가지고 저렇게 다 그것도 일률적으로 크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돌의 크기에 맞춰가지고 적당히 맞춰가지고 그 돌들을 다 깎아서 이렇게 해놨다라는 사실에 페루에 저는 마추픽추라는 공중도시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저게 더 저를 갖다가 놀래게 하더라고요. 이야, 이런 기술이 저때 당시에 있었다는 것도 대단하다. 물론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갔겠죠. 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학습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저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는 멕시코의 마야 문명의 피라미드가 훨씬 더 뛰어나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보시는 기회가 되면 그럴 거예요. 다음에 이제 민족 고유의 제품을 찾아다니는 모습들이 된다. 이런 어떤 여기에 나스탈지아, 향수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음? 자기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게 이 장면은 제주도에 나무꾼과 선녀꾼이라는 네?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테마파크가 있어요. 제주도에. 가보신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선녀와 나무꾼. 근데 저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신지 모르지만 제가 프로그램을 짤때 연세가 60대가 넘어가면 저 프로그램을 꼭 집어넣어드려요. 그래서 저기서 약간의 여유를 드립니다. 왜? 저기 빈대떡도 팔고 막걸리도 팔아요. 옛날처럼.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됐어요? 저게 지금 60년대, 70년대 풍경인데 그 모습들의 옛날 이야기 해가면서 저기서 막걸리 한 잔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죠. 한 3, 40분. 그럼 되게 다 좋아라는 거죠. 여행은 사실 그런 거잖아요. 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에 우리 이랬었지, 이런 모습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이것이 이제 선녀와 나무꾼은 제주도에 있는 테마파크의 동쪽에 있습니다. 동부 쪽에 있거든요. 서부 쪽에 일반적으로 서부 쪽에 테마파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동부 쪽에 저기 있어서 거기 꼭 그분들이 가게 되면 넣어드려요. 물론 여러분들을 제가 모시고 간다면 안 넣어드리죠.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 저게 그냥 지나가는 쪽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최근에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힐링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다음 주에도 제주도 내려가는데 제주도 가가지고 제가 뭐 박물관 하나를 만드는데 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제도 마찬가지로 힐링이에요. 힐링에서 요가라든가 이런 걸 좀 넣어두는 프로그램을 갖다 집어넣자라는 이제 상의하러 한 4명이서 맨날 그 상의를 하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모여서. 근데 그 역시 건강에 대한 관심들 되게 많이 갖고 있다.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다라. 저게 지금 현재도 충분히 이런 건강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맞춤 서비스죠. 나만의 맞춤 서비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제 3학년이라면, 건강학과 3학년이라면은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토마스 쿡이라는 여행사 아시나요? 여러분들 2학년 때 내 과목 들었나요? 여행사 경영 들은 친구들은 아실 텐데 토마스 쿡이라는 여행사가 전 세계 최초의 여행사고 가장 오래된 여행사고 가장 큰 여행사죠. 그렇지만 2019년도에 파산 선고 났습니다. 파산 선고 났던 이유가 뭐냐면 패키지 상품들만 팔고 있는 오프라인 쪽에서 이런 여행사들은 되게 힘들어하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하나투어 같은 이런 패키지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 이젠 고객들이 맞춤 서비스 찾는 경향이 있거든요. 나만의 맞춤 서비스 찾아가고 싶은 경향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잘하는 여행사 지금 현재 한국의 패키지 여행사들 중에서 그나마 참 좋은 여행사가 잘 맞춰나가고 있다. 그래서 콘텐츠가 되게 다양하죠. 참 좋은 여행사가. 그래서 여기서 잠깐 또 딴 얘기를 쓰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업에 한국의 여행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면은 저는 하나투어보다는 여기 하나투어 관계자 없죠? 하나투어 모두투어보다는 참 좋은 여행 쪽으로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왜냐면 되게 튼튼해요. 컨텐츠가 튼튼하다. 컨텐츠가 튼튼하면 결국에는 찾는 고객이 많아질 겁니다. 지금 참고로 참 좋은 여행사는 삼천리 자전거가 뒤에 있어요. 백그라운드에. 삼천리 자전거가 같은 기업입니다.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나름 튼튼한 여행사다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리하고 신속성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전 같았으면은 그 좀 힘들어도 좀 저렴한 걸 찾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편리성이 더 먼저예요. 그래서 살짝 저기 한 거지만은 편의점이 처음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가 90년대, 80년대 말쯤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잘 나갈 것 같았었지만 CVS라는 편의점이 잘 나가려고 했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다시 여러분들 세대, 소위 얘기해서 20대, 30대, 40대들이 묘하게 편의점들 들어가서 이용을 한다. 가격이 비싸도 좋다. 나는 마트나 슈퍼보다는 내 집 앞에 있는 편의점들을 이용한다. 즉 편리성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컨비니언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산업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제공할 때 있어서 편리하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격을 가지고 프라이스 갖고 따지는 시대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욜로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욜로족이 바로 그런 현상을 나타내 준다는 거죠. 한 번뿐인 내 인생 레저 활동 제대로 하자라는 거잖아요. 응? 그럼 돈이 들어가도 난 쓰겠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왜? 여기 이제 컨텐츠 개발 듣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다른 학교에서도 제가 상품 한번 만들어라 보면은 희한하게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자꾸 가격을 싼 걸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다. 가격을 싼 거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만들어낸 상품을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제대로 된 콘텐츠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측 불가능한 그 활동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좀 액티브하고 좀 재밌어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신혼여행을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 보면 여기를 가라 그래요. 여기가 어딜까요?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는 섬이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호놀루루는 오아후 섬이라고 있죠. 여기는 이제 별로 크게 볼 건 없습니다. 그냥 섬 하나지만 거기에 빅 아일랜드라고 있어요. 화산섬이 있어요. 저기 화산이 불길적으로 터져요. 계속. 활화산이에요. 그래서 정말 운 좋으면 계속 가서 저걸 볼 수 있다. 응? 계속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섬들이 있어요. 그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와이에는 섬이 5개가 있고요. 거기서 무인도 2개 빼고 3개의 섬이 있는데 마우이 섬하고 빅아일랜드하고 오아우 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와이키키 비치가 있는 게 오아우 섬이에요. 거기가 비행기가 직접 들어가는 곳이고요. 거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죠. 그렇지만 아까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이런 데가 그래서 가서 그런 것을 장면을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빅아일랜드 섬에 있는 것들을 한번 구경하시라고. 그래서 오아우 섬의 와이키키 비치에만 있지 않고 비행기 타고 빅아일랜드 갔다가 또 비행기 타고 마우이 섬에도 가보는 이런 투어를 신혼여행으로 좀 가끔씩 젊은 친구들한테는 추천을 드리죠. 그래서 시간이 되면 3박 4일, 4박 5일 하지 말고 한 일주일 정도 다녀와라 라는 말씀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죠. 저런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계몽, 일탈은 이제 일탈을 완전히 그 탈출하는, 일탈하는 욕구, 일상을 탈출하는 이런 욕구, 영적 계몽의 이런 욕구들을 갖고 있게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 혼자서 둘이서 떠나는 여행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코스들 중에 하나예요. 산티아고로 들어가는, 저희가 스페인에서 출발하는 거죠. 스페인에서 출발해가지고요. 파스티라는 이 밑에가 이제 그 포르투갈이고요. 저 산티아고 걷는 것 모습, 이 산티아고의 순례길이 정말 여러분들 기회 되면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전 하루 3끼를 갔다가 아침, 점심, 저녁을 바나나로만 먹고 산 적도 있습니다. 돈 하다 보면 아무 짓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지르십시오. 정말 싼 티켓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르러 보면 가다 보면 참 재밌다. 제가 이 말했다고 여행 막 떠나지 마시고 하나만 좀 조심해 주세요. 밤거리에 혼자 다니지 마라. 제가 최근에 3년 전에 페루 갔다가도 여성 한 분이 네이버에만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뉴스에는 안 나왔습니다. 여성 한 분이 살해당했더라고요. 페루에서 그 밤거리 혼자 돌아다니다가. 인도도 그러고 어느 나라든지 치안이 100% 안전한 나라는 없다. 응?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제발 혼자서 밤에 폼 잡고 다니지 말아요. 절대로. 난 현장에 가서 그거 많이 들어요. 특히 그런 것들은 뉴스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발 좀 여행 가는 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나 항상 화려한 거리, 좀 밝은데, 어두운데 괜히 분위기 잠드는데 가지 마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서비스 품질 당연하겠죠. 고객 만족 일으키는 것. 다음에 이제 경험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해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여기는 정말 제가 처음 가가지고 정말 놀랬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이죠. 이게 다 제가 찍은 연출들이에요. 재밌죠? 이게 위와 아래가 데칼코마니 현상이라는 우유니의 그 볼리비아의 우유니 안데스 산맥에 위에 있는 소금 사막. 저 밑에 다 소금이에요. 다 소금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이 우유니 소금 사막은 12월, 1월, 2월에 방문을 해라. 왜? 밑에가 다 소금인데 이 소금이 우리나라 충청도만 해요. 소금 사막이에요. 그래서 완전 다소. 제가 저기 여름에 갔다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왜 12월, 1월, 2월에 가라고 말씀드려요. 이때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소금이기 때문에 밑에가 물이 잔잔하게 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장마처럼 오는 게 아니라 한 1cm 정도 잔잔하게 깔려요. 그럼 저거 지금 다 장화 신고 있어요. 저 일반 운동화 신고 못 들어갑니다. 장화 신고 있는 거거든요. 장화 신고서는 저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게 위와 아래가 데칼코마니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가 물이 살짝 고이니까 어때요? 미러 현상이 일어나죠. 즉 거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와 아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데칼코마니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곳이 저기 어디야?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어른들하고 제가 많이들 모시고 갑니다. 지금 저기 한 1~2번 이상 갔다 한 5번 갔다 온 것 같은데요. 고생들은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해발이 3,600m입니다. 인간은 2,300m, 2,400m. 여기에 바로 산소 결핍량이 있어요. 딱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대충 2,000에서 2,400이에요. 그래서 멕시코시티가 해발이 2,000m인 거예요. 멕시코시티가. 그리고 페루에 있는 마추픽추도 2,000m대에 있어요. 2,200인가 2,300 정도 됩니다. 즉 거기서는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뛰어다니지만 않아요. 근데 저기 3,600m. 약간 고산증, 즉 인간이 필요로 하는 산소가 다 못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그 오바이트 나오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처음 겪어보는 저 현상들을 보고 손님들은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만족도는 최고입니다. 몸은 힘들었어도.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라든가 어떤 즐거운 추억들을 쌓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고객의 만족은 최고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관광 행동들의 어떤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사막이죠. 안데스산막에도 사막이 있습니다. 아, 요것도 저는 70대 노인네를 저 차를 태웠거든요. 처음에는 안 탄다고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저 차가 막 돌아요. 안데스산맥이 저렇게 적어봐요. 여기 페루에 나스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하늘에서만 보이는 구름. 그걸 보러 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길에 사막에서 저렇게 즐길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타보시라고 한번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타시겠대. 아니, 처음에는 안 타시겠다는데 억지로 타라고 했더니 그분이 70대 분이 타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조 대표, 나 한 번만 더 태워줘. 너무 좋았던 거죠. 이 할머니가. 70대 할머니. 안전하거든요. 그렇지만 옆에서 보게. 그렇지만 저 사막을 막 달리는 게 본인한테 상당한 경험을 처음 겪는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드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다음으로서는 제가 이제 우리가 관광의 행동 특성 중에 상품을 일반 상품하고 우리가 관광 상품을 갖다가 관광 서비스 상품 구매를 하잖아요. 여기서 다른 특성들이 나타나겠죠. 둘 다 같지는 않겠죠. 그렇죠? 일반 상품을 구매하는 거하고 관광 상품을 구매하는 건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관광객의 행동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요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일반 상품과 관광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가장 특징적인 게 뭐다? 예, 구매와 소비 시점 간격이 짧다 길다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는 거 어떤 제주 하다못해 제주도 가더라도 나 구매를 하죠. 먼저 비행기표 구매를 하죠. 그리고 바로 그거 타는 거 아니죠. 타는 게 소비 시점이잖아요. 비행기 딱 타야지 소비 시점이야. 비행기 그 공항에서 내 티켓 구매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거의 없죠. 해외여행도 마찬가지고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즉 관광 상품은 구매하는 그 시점과 소비 시점의 간격이 되게 넓어요. 특히 신혼여행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 6개월 전. 어떤 사람들은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거의 1년 전부터 예약이 들어오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즉 2019년도에 제가 예약을 5월 달에 예약 받았던 게 2020년도 8월 달에 영국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1년 정도 예약을 한 거죠. 1년 전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게 관광 상품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주변 의사 결정이 번복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 관광 서비스 상품 그런 일들이 발생이 돼요. 그렇겠죠? 구매 시점에 구매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혼여행 같은 게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구매하겠죠. 예약하는 순간 돈 지불하고 구매했어요. 그렇지만 신혼여행을 갈 때까지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죠. 변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나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신혼여행에서 가끔씩 추천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인도양에 있는 몰디브를 추천을 좀 해요. 왜? 이제 몰디브는 가면 갈수록 방문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에 왜? 빙하가 녹으면 녹을수록 몰디브는 점점 잠기고 있다. 거기는 해발이 1m밖에 안 돼. 응? 가장 높은 데가 해발이 1m, 1m. 그러니까 섬이 점점 잠기고 있다라는 거. 1cm만 커져도 벌써 해변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가게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뭐 테러가 발생이 됐다, 뭐가 발생이 됐다, 거기에 만약 코로나가 퍼졌다, 막 이렇게 되게 되면 안 가게 된다라는 거죠. 혹은 집안에 어떤 경조사가 발생이 됐거나 이렇게 아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발생하게 되면 못 갈 확률이 되게 많다. 즉 소비 시점에 소비를 못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런 관광 상품은 일반 상품에 비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번복 현상이 발생되는 게 되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사가 아니라 관광산업이 브레이크를 걸어놓죠. 항공사가 됐든 호텔이 됐든 여행사가 됐든. 왜? 소비 시점 얼마 전까지 하게 되면 페널티가 없지만 얼마 이후서부터는 페널티가 나오게 만든 거죠. 그래야지만 의사결정을 갖다 번복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런 장치를 계속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그런 거 없이 저가항공, 우리가 저가항공을 뭐라 그래요? LCC라 그러죠. LCC 같은 경우에 어때요? 구매하자마자 취소를 하게 될 경우 페널티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의사결정을 갖다가 번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들 중에 하나인 거죠. 대신 일찍 구매한 사람한테는 좀 더 로우 프라이스로 좀 더 싸게 판매는 하지만 의사결정을 번복하지 못하게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매 장소, 구매 목적입니다. 자, 구매 목적은 우리가 볼 때 이 일반 상품들은 생활의 안정이라든가 유지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 생활의 안정이나 유지가 목적일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치약을 산다든가 소금을 산다든가 뭐 TV를 산다든가 냉장고를 사는 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쾌락적인 즐거움을 주는가? 물론 없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라이프 사이클이 안정적이고 그 라이프 사이클이 유지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품, 구매를 하는 거죠. 그 목적 자체가. 그러나 관광 상품은 뭐예요? 즐거움, 신기함,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특징들이 뭐냐? 빈도가 되게 낮죠. 매일 사고 매일 단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상품은 구매가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에 구매 경험에 대해서 보게 되면 소유권입니다. 일반 상품은 여러분들이 돈을 내자마자 소유권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생겨요. 그렇죠? 그러나 관광 상품은 소유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좌석 샀다고 비행기 좌석 그거 여러분 건가? 아니죠. 그 사용권만 생겨요. 사용권만 생깁니다. 사용권만 생기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억만 전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경험밖에 드리는 게 없다. 그 숙소도 마찬가지 사용권만이 생기는 거죠. 응? 그래서 관광상품은 여러분들한테 추억만 드릴 뿐, 사용권만 드릴 뿐, 소유권은 여러분들한테 드리지 않는다. 근데 일반 상품은 소유권이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하면 바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상품들은 어떻게, 우리가 기능을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그 기능과 또한 아니면 이뻐서 기능과 디자인을 갖다가 우리는 강조를 많이 해서 일반 상품을 사지만 관광 상품은 그렇지 않다. 상당히 복잡하다. 응?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죠. 관광 상품을 하나 구입하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 구매 전에, 활동하기 전에, 구매하기 전에 생각할 것들이 많고, 또 구매하는 그 과정에서, 또 체험하는 과정에서도 봐야 여러분들이 따져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광 상품은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뭐다? 안전이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관광을 갖다가 가장 억제하는 게 뭐예요? 바이러스나 테러 전쟁이에요. 이거는 꼼짝 말합니다. 아예 모두 안 움직이게, 낯짝 엎드리게 만들죠. 바이러스라든가 테러, 전쟁 같은 거지. 왜? 안전을 갖다가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이런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여도라고 있는데, 관여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여도 하나만 가지고 하루 종일 아마 3시간 동안 여러분들랑 아마 떠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떠들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알게 되고, 일단 관광상품은 관여도가 되게 높다. 이렇게 발견. 관여도는 뭐냐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가 관여도예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 여러분들 신혼여행 가는데, 혹은 유람선 여행을 가는데, 해외여행 가는데, 단순하게 저기 하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나 미안합니다. 내가 담배를 펴서. 담배 사러 가는데 생각하고 갑니까? 어떤 담배를 사야 되지? 어디 가서 사야 되지? 어떤 질을 가지고 있는 담배를 이러지 않죠. 이런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사러 갈 때. 그렇지만 여행을 갈 때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요.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이게 관여도가 높다라는 거죠. 관여도가 높다라는 건 뭐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위험이 크다라는 거예요. 위험이. 그만큼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무형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관광 상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살 때는 직접 여러분들이 촉각으로서 그걸 만져보죠. 여러분들의 오감으로서 그걸 결정을 합니다. 눈으로도 보고 만져도 보고 직접 열어도 보고 이것저것. 그러나 관광 상품은 소비하기 전에 구매하기 전에 미리 만져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관여도가 되게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관광상품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게 되냐면 구전의 영향력이 크다. 이게 잘 안 보이겠구나. 구전의 영향력이 되게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알아보게 되죠. 어떻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태국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내 친구가 갔다 왔어. 그럼 내가 걔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 친구 믿을 만한 사람이지.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댓글을 뒤져보게 되죠. 누군가 다녀온 사람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자꾸 보게 돼요. 이게 다 구준의 영향력입니다. 그때 내가 한마디 하죠. 야, 나 갔다 왔는데, 야, 그 호텔은 안 좋아. 그 호텔 가지 마. 그러면 여러분은 벌써 대상에서 빼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옆 사람, 구전. 이게 입구자의 전할 전자, 구전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의 영향력이 되게 크다.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댓글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걸 믿게 되는 거죠. 응? 내가 잘 모르는 불확실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 이제 의사결정 과정은 일반 상품은 단일 상품에 대해서 하나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뭐 핸드폰을 사든 방금 얘기했던 뭐 치약을 사든 소금을 사든 뭐 이런 걸 살 때 그거에 대한 거 하나의 기능과 디자인만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관광상품은 어떻게 해요? 구매하기 전에, 구매 현지항에 가서도 의사결정이 계속 이루어져요. 제주도 갈까? 그럼 제주도 갈 때 비행기 타고 갈까? 배 타고 갈까? 비행기는 LCC 갈까? 아니야, FSC 타고 가야지. 여러분 질문 하나 해야겠다. FSC가 뭐의 약자죠? 응? FSC. 이게 뭐의 약자예요? LCC는 알죠? 어? LCC는 로우 코스트 캐리어예요. FSC는 답 아무도 없어요? FSC는 뭐야? 내가 LCC 얘기하고 FSC 얘기하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행사 경로는 개판으로 들었네, 이거 다. 어? 내가 못 들은 사람이 있다라면. FSC는 풀 서비스 캐리어예요.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가리켜서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그래요. 서비스가 다 나오잖아. 먹을 거 다 주죠. 영화도 다 틀어주죠. 줄 거 다 주잖아. 비계도 빌려주고, 그쵸? 담요도 주고, 뭐 마실 것도 주고, 술도 주고, 국제선 같은 경우엔. 그러나 LCC는 안 주죠. 그냥 로우 코스트 캐리어예요. 가급적이면 코스트 가장 적게 들어가는 로우 코스트 캐리어. 즉, 제주도 갈 때 내가 FSC를 탈지, LCC를 탈지, 신라 호텔에서 잘지, 뭐, 히든 빌라에서 잘지. 이런 것들을 구매 가기 전에 의사결정을 계속 내립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제주도 가서도 또 하겠죠. 오늘 저녁에 뭐 먹어야 되지? 내일 저녁에 뭐 먹어야 되지? 야, 오늘 오후엔 뭐 볼까? 야, 저녁 먹고 나서 뭐 할까? 야, 저기 뭐 제주도에 뚜껑 열리는 나이트장 있다는데 우리 저녁에 거기 갈까? 아니야, 아니야. 야시장이 원해. 계속 의사결정은 계속 발생이 되는 게 관광상품이다. 그렇죠?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돼.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사결정 과정. 그래서 상당히 더 복잡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 관광객 행동 연구인데요. 여기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이 30분 잡고요. 45분에 시작할게요. 11시. 아셨죠? 자, 2교시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건 이제 뭐냐면, 관광객 행동의 연구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관광과 관광객의 어떤 개념들 파악했고, 관광객의 행동을 좀 봤고, 그 관광객 행동의 여가 시간에, 여가의 트렌드, 행동의 어떤 트렌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관광객 행동의 어떤 특징들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금부터 할 건 뭐냐, 그 관광객 행동을 왜 하는지, 무엇을 연구하는지를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복잡한 관광객의 그 행동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는가? 첫째가 이제 대상자가 뭐냐?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과연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먼저 보는 대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들이 있는가? 그 중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그리고 어떤 기타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의 결국의 목적은 뭐냐면 가장 어떤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거죠. 결국에는 진짜 관광 상품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고객 만족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겠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EBM 모델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이 뭐냐, 이렇게 문제인식, 내가 여행을 떠나려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다가 우리가 인식한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은요. 그래서 내가 여행을 떠나고 싶구나, 내가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 욕구를 갖다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써 우리가 정보를 탐색을 하게 되죠.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런 다음에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탐색을 해서 찾아내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고 그런 대안들을 갖다가 평가를 내리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죠. 결정을 낸 다음에 구매를 하고 구매엔 여러분들이 그 여행을 가서 관광 상품을 이용하면서 소비하면서 평가를 내리게 될 겁니다. 나의 기대대로 됐는지, 나의 욕구를 채워줬는지, 안 채워줬는지, 그래서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다시 여러분들한테 뭐가 된다? 신념을 형성을 만들어내요. 제대로 잘 갔다 왔다. 여긴 정말 내 기대대로다라는 좋은 신념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어디로 간다? 이 기억 쪽으로 빠진다라는 거죠. 기억 속에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다시 그러한 문제인식을 일으켰을 때 이런 문제인식을 욕구를 갖다가 찾아냈을 땐 그 다음에 정보 탐색을 기억 쪽에서만 찾아내고 더 이상 정보 탐색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아시죠? 그래서 의사결정 단계를 보게 되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5단계죠. 첫째가 욕구 인식입니다.
그러면 연구 대상은 뭐냐면 관광객의 욕구 유발은 도대체 뭐냐? 응? 욕구를 유발시킬 수 있는 거 과연 뭐냐? 그래서 마케터들이 자극을 줘야겠죠. 관광객들한테 너 여행 가야 돼, 너 여행 가야 돼라고 자극을 줄 수 있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탐색을 하게 되냐? 어떤 식으로 하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정보를 획득하는가? 이런 것을 살펴본다라는 거죠. 이런 정보 탐색을 어떻게 하는지, 누구한테 하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신뢰성이 있는 사람한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구전회 같은 내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정보원들한테 정보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안평가를 내리게 되죠.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가? 어떤 좋은 것이 가장 적합한 대안평가들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이제 구매죠. 구매는 과연 누가 하는가? 여러분들 구매하는 게 꼭 내가 소비하는 사람이 구매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쉽게 예를 든다면 초등학생이 뭘 필요로 해요. 그럼 구매 누가 하죠? 엄마가 하죠. 즉 구매는 누가 하는가? 그리고 누가 필요로 하는가? 누가 소비를 하는가? 이런 과정들을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보면서 사후 평가를 내리게 되는 거죠. 과연 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 수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객의 충성도를 향상시키는 전략이 되고, 이것은 바로 재구매 확산의 역할을 해준다. 재구매 확산이라는 건 고객을 만족을 시켜준다라면, 고객을 만족을 시켜줬다라면 이 사람은 다시 그 방문을 하게 되고, 똑같은 그 가게에서, 그 샵에서, 그곳에서 구매를 또다시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만족을 하게 되면 확산을 하게 되죠. 물론 불만족을 해도 확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객의 컴플레인을 빨리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만족한 사람들은 3명한테 퍼뜨리지만 불만족한 사람들은 한 6명한테 퍼뜨리는 약 2배 정도의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체들은 특히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기업체들은 그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컴플레인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관광산업에 종사를 하게 될 경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적이 있어요. 저도 완벽하게 서비스를 갖다 제공할 수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빨리 인정을 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었던 게 한 10년 전인데요. 유럽 여행을 보내드리겠던 고객을 갖다 제가 못 해드렸어요. 일이 터져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바로 어느 정도까지 했으면 정말 손님들 앞에 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한 적이라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드리고 그랬더니 거꾸로 그분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10년째 저를 계속 찾아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컴플레인 났다 그래서 나무를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연구를 또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엔 두 번째로서는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환경적인 영향 요인과 심리적인 영향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적인 건 문화, 사회계층,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중고 집단, 지금 학교나 교회 같은 이런 중고 집단,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들이 환경적인 영향 요인이래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서는 개인적인 겁니다. 심리적인,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 그동안에 여러분들 경험을 쌓았던,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던 것들, 이런 공부했던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들의 성격이라든가 여러분 또 라이프 사이클이라든가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려는 욕구를 인식하려는 그 동기는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여러분의 태도 이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감이 가느냐 비호감이냐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형성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배우자 상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자친구든 남자친구의 상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호감도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 같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영향적이고자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그리고 또 하나가 빠져있는 게 뭐였냐면 기타 요인으로서 뭐죠? 관광산업의 서비스 산업의 어떤 마케팅 활동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인 거죠. 특히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이런 이미지들을 광고를 보시게 되면 여행을 생각을 잠재적으로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여행은 떠나고 싶어하는 잠재적 고객이다.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겠죠. 당장 그런 게 있다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죠. 그럴 때 잠재적인 이 고객들한테 이렇게 방송을 광고가 나간다라면 그 또 자극을 받게 돼 있죠.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와 사이판이 89만 9천 원이래. 이런 것들. 근데 특급 호텔인데 뭐 이거 얼마야? 나중에 또 이런 얘기 하겠지만은, 이렇게 그 홈쇼핑이나 나오는 것들이 가장 특징적인 게 정말 저렴하게 제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훅훅 지름신이 내려와서 지르는 것도 되게 많죠. 이러한 것들도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 건데, 이것은 바로 이제 자극을 주는, 그게 기타 요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걸 정리를 한번 해버릴게요. 관광객의 행동은 개인적이고 심리적으로는 지각과 태도, 동기, 성격, 그리고 학습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 있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외부적으로는 가족과 중고 집단, 속해 있는 계층이라든가 문화, 그리고 지름신이 내려오는 판매 촉진하는 광고 같은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연구한다 보시면 되죠. 자, 다음으로서는 그 연구 대상을 봤으면 이제 연구 목적을 한번 볼까요? 연구 목적은 뭐냐? 관광객의 소비 행동이 어떤 합리적인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합리적인 여가 활동을 하게 되고, 마케터, 관광산업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기업 목표를 달성을 하고, 제품 및 서비스에 적절하게 개발을 해서 기업 목표에 달성하는 매출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연구의 목적이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게요. 개인적인 거와 관광 기업과 사회적인 측면과 공공의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첫째,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인 측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시게 되는 거죠. 관광객의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거다. 그 다음에 이성적인 거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래서 자원을 낭비하는 걸 최대한. 여기서 자원이라는 건 시간과 어떤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과소비를 방지하는 것을 갖다가 하게 되고, 도덕적인 일탈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를 나타내면서 환경오염도 방지를 해주는, 이런 것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는 행동 연구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광기업에서는 역시 관광객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갖다가 보면서 상품을 개발해낸다.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봤을 때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면, 부산의 웨스틴 조선 호텔이에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나온 게 뭐냐? 해운대 말고 딱히 즐길 것이 없어서 부산은 하루 관광이면 끝난다. 그래서 1박이면 된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랬을 때 호텔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산의 웨스틴 조선 호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체류 시간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 체류 시간 늘리는 것이 관건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어떤 매력적인 거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 얘네들이 페이스를 결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Fun, Activity, Cool, Entertainer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도자기 체험이라든가 요트 체험이라든가 연날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 호텔에 좀 더 머무를 수 있게, 그래서 2박 3박을 하게 한다는 거죠. 결국엔 머무른다는 건 뭐예요? 소비 활동의 시작입니다. 소비 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엔 누가 득이 된다?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류 시간을 늘리게 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 목적들이 있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농촌 강연의 방향도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가 있죠. 소위 얘기해서 팜 웨딩입니다. 팜 웨딩. 제가 글씨는 되게 못 써요. 이해해 주세요. 자, 팜 웨딩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제가 드리는 이런 고객 마음을 사로잡는 건데, 요건 팜 파티라 그래요. 제가 한때 되게 눈여겨봤던 기업체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디어 되게 좋다. 저게 뭐냐면 그 농장 같은데, 특히 녹차밭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데 저렇게 주인장한테 가서 요거 좀 빌려주시면, 4시간만 빌려주면 어떻게 진행하냐면, 셰프를 모시고 와서 이 셰프 모시고 거기서 파티를 여는 거죠. 그 파티에 참석자들을 모으는 하나의 약간의 이벤트성인데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제가 지금 관심 있게 좀 보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농촌 관광에,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뭐죠? 놀멍이죠, 놀멍. 놀멍, 들멍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멍때리기가 요번에 최근 들어서 인기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져야 된다. 다음 이제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관광객의 행동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서 즉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관광객의 욕구 충족이 이렇게 되면 관광객이 왜 떠나죠? 일탈에서 불만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떠나죠. 일상이 만족스럽다라면 떠나지 않겠죠. 근데 일상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일탈을 하게 되는 거죠. 일탈을 해서 관광객 행동을 취했더니 욕구 충족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관광객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죠. 스트레스 다 풀고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삶의 만족도라는 게 충족이 되고 결국은 행복하다라는 거죠. 이런 행복으로 인해서 어떤 갈등까지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지역 간, 어떤 국가 간, 개인 간, 이런 사회 계층 간의, 종교 간의, 모든 민족 간의 갈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관광객 행동의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한 어글리 관광객도 추방하는 거죠. 어글리 관광객. 정말 여러분 책자에 보게 되면 이 어글리 투어리스트에서 중국 차이니즈죠.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사람들이죠. 한때는 중국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와, 위에 그 복장은 다 벗어 던지고 그냥 진짜 아래 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꽤 많았는데 올림픽이 일어나고 나서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고 나서부터는 중국 사람들도 많이 행동이 달라졌고 또한 이렇게 해외에서 어글리 행동을 취하는 것부터 많이 사라졌죠. 똑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90년대 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989년도에 여행 자유화가 됐죠. 1989년도에. 이때 여행 자유화 되고 나서부터 90년도 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꼴불견 행태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루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다니다 보고 많이 알다 보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을 하시게 되고 최근엔 정말 많이 발전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 분들 모시고 가가지고 경찰서에 몇 번 간 적도 있어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외국에서 힘든 장면들을 많이 연출된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호텔에서 여러분들도 가게 되면 특히 유럽 호텔 가게 되면 뭘 조심을 해줘야 되냐면 절대 호텔방 문을 열어놓고 놀지 마세요. 보통 한국 분들은 호텔방에서 많이 노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거기서 고스톱도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 열어놓고 막 소리도 지르시고 이러다가 보면 경찰 신고됩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도 갔다 온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최근에 한 10년 이내는 초창기 90년대 때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다음에 공공 측면에서의 관광객 행동을 연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관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관광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정책만 수립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그걸 또 법을 갖다 수정 보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또 시설을 갖다가 개발하죠. SOC 투자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거죠. 기관이라든가 지방 정부의 그 이미지가 향상이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고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로 만족도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광행동의 연구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구 경향을 보게 되면 이건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00년대 때 1기, 2기, 3기, 4기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190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는 뭐가 일어났죠? 1차 세계대전만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도 벌어졌죠.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죠. 사라예보에서 아우스트리아 황태자가 총으로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독일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크게 발생이 됐고요. 1938년도에는 히틀러가 또 한번 일으키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1차와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사회, 경제, 문화가 완전히 파괴됨으로써 경제가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 70년대까지는 그거를 복구한다라는 개념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이 관광을 연구했던 흐름 자체 학문적인 토대는 바로 경제학 쪽에서 관광의 경제적 효과, 관광의 경제적인 효과를 갖다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80년대 넘어서부터는 관광 현상 갖다 사회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접근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때는 사회학적으로 좀 접근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광을 갖다가 누리게 되고 2000년대 때는 뭐죠? 이젠 심리학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경영, 경제, 사회학을 넘어서 심리학까지 해서 다양한 학문적인 연구로서 접근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관광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인식을 하게 되고, 이젠 지속 가능한,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을 자꾸 파괴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관광을 없앨 수는 없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관광을 점점 개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인기 있는 것이 뭐예요? 어떤 자전거 투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많이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관광행동의 이제 연구의 문제점들은 일반적으로 관광행동의 연구 주제는 뭐냐? 의사결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이거였거든요. 의사결정의 그 태도나 어떤 기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연구한 거를 보게 되니까 그 아이템의 주제가 뭐냐면 관광의 동기. 왜 여행을 가는가? 왜 여행을 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이제 자아 개념과 성격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단 관광의 동기에 대해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이 연구의 문제점들이 좀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관광객인 겁니다. 일반 소비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론에 대한 단순 응용 연구로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소비자 행동인 거예요. 즉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보는 일반 소비자들, 아까 분명히 얘기했듯이 관광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관광객의 행동은 다른데 그냥 일반 소비자 행동으로서, 그다음에 마케팅 경영학을 해서만 입장에서만 봤다라는 거죠. 그 이론에, 기존의 이론에 의해서 단순 응용 연구에 불과했다. 즉 실무적인 연구를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형화된 인간관계만 연구를 한 거죠. 고객이 만족하면 고객 충성도가 올라간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만족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 관광은 뭐냐면 쾌락적인 거를 갖다가 어떤 즐거움 이런 거를 갖다 채워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만족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만족은 고객이 기대했던 것만큼만 채워주면 만족을 하게 돼요. 제가 그 제 실례를 든다라면 제가 아프리카를 가서 제가 제일 처음에 20년 전에 아프리카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사이마라 케냐에서 마사이마라 부족 거기서 러찌죠. 러찌라 그럽니다. 호텔 같은 개념은 없고 거기 리조트 같은 개념의 러찌들이 있는데 제가 이 라찌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아프리카 여행을 보름 동안을 하는데 한식이 한 번도 없어요. 한식이 단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라찌에서 그 마사이마라 부족의 그 셰프를 불러가지고 뭘 만들어서 제공을 고객들한테 해줬냐면 누룽지탕을 만들어줬어요. 누룽지탕 같은 거 만들어주고 제가 된장국도 막 끓여드리고 손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죠. 제가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이거 어디서 된장국을 만들어 왔냐, 누룽지탕을 만들어 왔냐 그랬을 때 간밤에 이제 비행기 타고 서울 갔다 왔다고 이런 적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 손님들이 처음 만났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작년에도 저랑 같이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 지금까지 저를 찾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고객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만족은 내가 식사 주기로 했으니까 식사만 주면 되는 거였고 거기서 스테이크 고기 요리만 주면 됐었으니까 그것만 주면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만족으로 끝나지만 나는 그거 이외의 것들을 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동을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가 그동안에는 정형화된 그냥 만족시키면 고객 충성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관광객의 행동은 감동을 사실 원하거든요. 쾌락적인 즐거움을 채워주는 것을 필요. 거기에 즐거운 뭐죠? 경험, 추억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연구의 한계점 중에 하나가 빈약한 실험적인 연구예요. 이 양적 연구에서 실험 연구가 없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론만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총체적인 접근이 연구이 된 중단적인, 즉 관광객의 행동은 구매 전에도 발생이 되고 구매하면서도 그거를 소비하는 활동을 하면서, 즉 관광 활동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관광 후에도 이걸 전반적으로 연구를 다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즉 이 관광객이 구매 전에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고 가서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고 갔다 와서는 또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이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종단적으로 연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연구들은 미흡하다. 현재까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은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석사, 박사가 되시면 저런 연구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연구를 하려면 관광객의 행동을 연구를 하려면 어떤 모델들이 필요하죠.
그 모델에 전반적으로 집어넣고서는 그 변수들을 집어넣고 어떤 결과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해야 되는데, 이런 관광객의 행동의 연구는 보게 되면 그동안의 소비자 행동론에서 본다라면 이건 이제 일반적인 거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중점을 했었는데 관광객의 행동론은 의사결정 과정만 중점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벗어나줘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 행동론은 60년대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관광객 행동은 70년대에서부터는 이제서야 막 시작했다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관광객의 행동론은 소비자 행동론은 아까 얘기했던 하워드와 EBM 모델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거의 다 이 책에서는 EBM 모델을 갖다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BM 모델을 좀 더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광객의 모델은 그 네 가지로 측면에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째가 자극과 반응의 모델, SR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티뮬러스와 리스판스에서 SR 모델.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모델, 프로세스 시퀀스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 관광지 선택군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차원의 모델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의사결정 과정보다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들이 중요시되는 모델인데, 요 모델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모델들을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숙지하고 암기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떠들어대는 것들 중에서 그냥 제가 키워드 정도를 좀 살펴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있구나, 저런 모델이 있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요. 메모를 너무 많이 했구나. 자, 요것이 무슨 모델이죠? 응? 요것이 밑에 써 있죠. 하워드 모델이라는 거죠. 요 모델과 더불어서 EBM 모델. 이 EBM 모델이 갖다가 그 관광객 행동론의 어떤 근간으로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이 EBM 모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모델을 보게 되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네 가지의 모델이 있는데 주어진 자극에 반응하는 거죠. 주어진 자극에 반응하는 게 SR 모델, 자극과 반응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들턴과 클라크가 대표적인 연구자로서 있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행동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순차적인 과정을 중시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어떤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나.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는 그 과정들이 행동이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행동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변수들이 있을까? 그 변수들 간의 어떤 관계들, 이러한 것들 좀 살펴보는 거죠. 이것은 쉬몰이라고 하는 분의 그 모델이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 모델입니다. 요거는 관광지, 그 목적지요. 그 관광의 목적지를 갖다가 선택할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 관광을 떠난다고 했을 때 목적지가 먼저 결정이 된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결정들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되는 건데, 사실 그렇죠. 우리 제주도 갈까? 그러고 나서 그래 제주도 가자라고 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들을 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구매를 할지, 아까 얘기했듯이 비행기는 뭐로 탈지 아니면 배로 갈지,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는 어떤 호텔에서 잘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우리는 어디를 또 어떤 테마파크들을 가서 즐길지, 이런 것들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드사이드라든가 다음에 엄이라는 이런 학자들의 연구를 좀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차원 모델, 의사결정 과정보다는 어떻게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는 환경적 요소의 어떤 관계들, 그러한 요인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본다. 우선 마요 자비스 학자가 연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볼게요. 첫째, 자극과 반응의 모델입니다. 자극과 반응의 모델. 이 자극과 반응의 모델의 이 모습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게 되고요. 약 6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6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거는 구매자의 특성과 구매 과정을 모델의 중심부에 위치했는데, 얘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뭐냐면 이 모델의 특징. 첫째, 친구와 중고 집단의 역할을 되게 강조했다. 즉 이건 뭐예요? 구전의 역할이 되게 커요. 구전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드리죠. 그다음 구매 후의 사후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요거는 이제 본인의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신념에 영향을 확 미쳐버립니다. 영향을 완전히 주거든요. 자기 자신의 신념에 여기는 정말 좋은 데야. 다음에 내가 기회가 되면 또 여기 올 거야. 다음에 또 이거를 마실 거야. 난 다음이 돼도 이거를 살 거야.
아니면 저기 불만족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면 절대로 거기에 대한 접근을 안 하겠죠. 정말 이런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첫째는 그 친구와 중고 집단의 역할이 되게 강조가 됐고요. 이 모델은. 두 번째는 구매 후 사후 평가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강조하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첫째가 둘째 이런 과정들을 여섯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는 거. 5개가 과정을 거치게 되고 첫 번째 중에서도 과정 1과 과정 2는 뭐죠? 자극을 주는 거죠. 관광객의 행동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관광시장에서 그 상품의 어떤 그 범위에 따라서 자극을 주게 되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냐, 가고 싶지 않은 곳이냐, 전혀 나의 고려 대상이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단 그 범위에 따라서 자극을 받게 되겠죠. 어떤 광고가 계속 나온다 그래서 다 가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 범위가 있었고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범위가 코드가 일치가 돼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은 마케터들의 어떤 통제가 가능하겠죠. 관광객의 행동을 내가 이해를 했다라면 트렌드를 알았다라면 마케터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즉 컨트롤이 된다라는 거죠. 자극을 어떻게 줘야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런 것이 마케터기 뭐죠? 과정 1과 과정 2에서 나타난다. 보시면 되고요. 과정 3에서는 이제 이런 자극을 가지고 지각을 하게 되죠. 내 오감을 통해서 시각과 청각과 촉각이라든가 이런 오감을 통해서 지각을 해서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학습과 경험이죠. 여러분들이 학습해왔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되는 여과장치가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건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여긴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다. 어쩐다? 이런 것이 여과를 갖다가 한번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근데 결정을 하는 거죠. 욕구가 필요하고 목표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아까 특징, 어떤 태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는 구매를 이뤄낸다는 거죠. 구매를 우리가 이뤄내게 되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구매 활동을 하게 되면 바로 사후에 소비 감정이 형성이 된다. 여기서는 이제 가장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게 뭐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친구와 가족, 중고 집단의 영향력이 이 여가 장치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구매 후의 평가가 이 여과장치에 영향을 미친다. 즉 여과장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과장치에서 걸러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과장치를 통과가 된 상품만이, 여과장치를 통과된 목적지만이, 여과장치를 통과된 프로그램만이 결정의 대상자가 후보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 이 자극 반응의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행동 모델이에요. 행동 모델은 이제 쉬몰이라는 프로세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이제 그 여행의 결정의 단계, 이 4단계 중간에 보시게 되면 여행 욕구, 그다음에 정보 탐색, 여행 대안 평가, 결정하는 이 단계에 4가지의 변수가 작용이 되게 되고 이 4가지 측면에서의 변수들은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쉬 모델이라는 거죠. 즉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가지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4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고 첫째가 이 여행을 자극하는 거. 그렇죠. 광고라든가 판촉 활동들이겠죠. 그다음에 여행 문헌, 타행 여행사의 어떤 제안들, 다녀온 그 여행사들이 추천하는 어떤 상품들. 있죠. 그다음에 개인적인 요인들, 외부 환경 요인들, 관광 목적지 특성들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의사결정의 그 행동 모델은 의사결정의 그 과정의 단계별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크게 4가지 변수들이 있다라는 거죠. 즉 한번 살펴보면 여행 욕구,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결정이라는 이 단계를 갖다가 첫 번째가 여행 자극을 주는 거죠. 이게 여행 욕구를 주는 거예요. 여행 욕구에다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고 자극, 여행 문헌, 여행사들의 추천된 상품, 다녀왔던 사람의 어떤 제안서 이런 것이 이제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 자극을 가지고 개인의 그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결정 요인이 있는 거죠. 어떤 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춰졌는지 그러한 동기가 형성이 돼 있는지 나의 성격상 여행을 떠나는 건지 근데 여행을 정말 다 좋아는 하지만 진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행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여행을 생각보다 싫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진짜 방콕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보게 되면 첫 여행이 만족도가 없으신 분들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설득할 때 정말 생각보다는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개성이라든가 그 사회적인 영향, 가족들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그런 영향이 들어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여행에 대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 가치,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정보 탐색을 하고 여행 결정을 내린다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단계별로.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가기로 했으면은 외부 변수로서는 여행 중개업, 그래서 여행사 같은 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현장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가 과연 좋은지 나쁜지, 내가 과거의 여행 경험에 따라서, 그다음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행의 제약 요소들 같은 거를 외부 요소로서 이게 이 영향에 미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목적지 서비스에 관련 특성들인 거예요. 목적지 관련 서비스 특성들. 야, 이것도 흔들린다. 자, 이 목적지 또는 서비스 관련 특성입니다. 비용에 대한 문제 체크해야 되고, 여행 정보의 양과 질, 다음 그때 현재 그 편의시설들, 특히 이 편의시설들은 여성들의 특징 등에 나타나는 겁니다. 남성들은 편의시설을 살짝 좀 덜 따진다면 여성들은 편의시설을 좀 많이 따진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잘 안 돼 있으면 피하는 경향이 없잖아요. 있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행 일정, 프로그램이 어떤지, 여행의 어떤 기회가 경험을 쌓는 이 기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C 모델의 특징인데, 이 C 모델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여태까지는 그 모델들이 다루지 않았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처음으로 이 모델만이 갖고 있는 처음으로 여행에 대한 제약 요인을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모델들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약 요인을 C 모델이 행동 모델에서 C몰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모델만이 처음으로 여행의 제약에 대해서 요인을 갖다 언급했다라는 것이 이 모델의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그 C 모델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모델은 관광객의 행동을 예측하는 한계가 있다. 사후 평가에 대한 결과가 없다라는 거. 자, 모델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모델은 사후 평가가 없어요. 사후 평가가 없습니다. 피드백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갔다 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보통 갔다 오게 되면 사후 평가를 내리게 되죠. 사후 평가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그 신념, 태도에 영향을 미쳐준다 되는데 그런 루틴이 없다. 이 모델은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 제약을 요인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지만 사후 평가에 대한 결과는 없다. 그런 것이 이 시몰 프로세스 모델의 특징이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쓰는 행동 모델로서는 시퀀스 모델이라고 있어요. 시퀀스 모델은 어떤 단계거든요. 단계 모델인데 여기에 보면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여행 유무를 결정, 여행 갈까 말까, 정보 획득, 그다음에 공동 의사결정. 여기 특징적인 게 공동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요건 바로 뭐냐면 가족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휴가 활동, 그다음 만족과 불평. 여긴 분명히 이렇게 사후 평가가 있었죠. 이 모델은. 이 모델은 시퀀스 모델은 뭐냐면 특징적인 게 여긴 관광객 구사 결정에 가족의 영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이 왜 이러냐? 가족의 영향력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다. 이 모델의 특징입니다. 휴가 여행 시퀀스 모델은. 이 모델의 특징이 요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 의사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간에 시퀀스 한 단계에 나오는 거죠. 이 가족 구성원의 의사결정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델의 특징은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딴 거는 특별히 적용할 건 없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가 여행의 유무, 정보를 획득하고 공동 의사결정을 하고 휴가, 만족, 불만족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 가족의 영향력을 상당히 미치겠다. 가족의 영향력을 미쳐서 공동의 의사결정으로서 여행을 떠난다. 그래서 이 모델은 특징이 뭐예요? 가족 여행일 때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겠죠. 가족의 영향력. 그렇죠.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뭐가 할 수 있냐면 관광 선택지 모델입니다. 우리가 관광 목적지 선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의사결정 대부분이 목적지 선택 후에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요거를 가지고서는 시작된 모델이다. 그래서 관광지 선택권 모델은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관광지 선택을 하게 되면 고려 상품군에서 제품의 대안을 갖다가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대안 평가를 내는데 고려한 상품군에서만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대표적인 모델이 우드사이드와 라이언스키, 그다음에 엄과 크럼튼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고려 상품군이란 과연 뭐냐? 여기 잠깐 제가 설명하고 좀 들어가 볼게요.
하여튼 여러분들 주변에는 제품군이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제품이 됐든 관광상품부터 시작해서 일반 상품들 다 똑같은 얘기일 거예요. 이런 제품군이 형성이 돼 있었죠. 거기에 보게 되면 내가 기존에 알던 상품이 있죠. 브랜드가 있다라는 거죠. 상품이 있다는 거 내가 기존에 알고 있다. 그것도 기존에 내가 모르던 상표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품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기존에 일단 알던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게 있고 생각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죠? 생각나지 않는 상품들의 특징이 거지게 되면 뭐냐? 상기가 실패가 된 거예요. 아직 근데 까먹어버린 거죠. 여러분 기억 쫙 깊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나오지 않고 인출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아예 여러분이 관심이 없는 상표가 있는 거죠. 관심이 없는 상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예 싫어하는 상표가 있어요. 정말 혐오하는 상품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품들 빼고 된 것들이 이제 상기가 되지 않는 상표가 되고 이제 상표가 기억이 나는 기억이 나는 상표가 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딱 놔두고 이젠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상표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이제는 왜 관여도가 높은 상품들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상품들을 찾아봐요. 외적 탐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방금까지는 여러분들 기억 속에 기존에 알던 상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저장돼 있던 거라는 거죠. 근데 기존에 알던 상품이 아닌 거는 여러분들이 외적 탐색을 해야 돼요. 정보 탐색을. 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탐색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탐색을 하게 돼서 발견된 상표가 있고 그 중에서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발견되지 않는 상품도 있다. 그럼 얘네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다 떨어져 나가는 상품들이죠. 얘네들 상품들은. 아예 이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견된 상품 중에서 아까 기억이 났던 상표가 형성되는 게 이게 고려 상품군이 되는 거죠. 이 고려 관광객이 됐던 어떤 일반 소비자들이 됐던 이 고객들한테 클라이언트들한테 고려되는 상표군이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되어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은 우드사이클 문제부터 먼저 온다라면 어떤 그 고려 상품군에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어야 되는 이 장기 기억 속에서 있는 상기가 된 이런 상표에 여러분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억 속에 브랜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업체들은 지속적인 광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떠올라야 되는 상기가 돼야 되는 고려 상품군이 되려면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오감으로서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기가 된 상표도 있지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표도 있지만 외적 탐색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상표로서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잠재 고객이 방문할 수 있는 상품이 목적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드사이드의 그 모델의 특징인 겁니다. 이 마케팅 변수에 상당히 자극을 주는 거라 그랬죠. 마케팅 변수는 자극을 줍니다. 그다음에 관광객의 변수에 따라서 목적지를 갖다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된 목적지, 상기되지 않는 상기가 되는 목적지들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목적지 조합을 되고 목적지를 선택을 하게 되고 여기서 방문을 의도를 갖게 되는 거죠.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고려된 그 목적지 중에서 방문 의도를 결정을 했어요.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 있다. 상황 변수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경우엔 목적지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 모델이 이제 우드사이드 라이언스계의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이제 그 엄에 대한 그 엄학자가 만들어낸 그 모델인데요. 이 모델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부터 고려되는 그 상기가 된 인지가 된 관광지와 인지가 되지 않는 관광지, 즉 상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호감을 갖고 있는 관광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관광지로 구분이 아예 처음부터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모델의 특징은 그래서 인지된 관광군에서 아예 내가 몇 개 뽑겠죠. 야, 이거 한 10가지가 내가 다 가봤고 뭐 내가 아는 데 있지만 그 중에서 3개 정도, 4개 정도 뭐 이렇게만 뽑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고려 대상 관광지군이 되게 돼요. 이 초기 고려 관광지 대군이 나중에 후기 고려 되는 관광지군이 되고 여기에서 하나만이 그 중에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엄과 크롬튼의 모델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다시피 초기에 대상이 되는 거죠. 누가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핸드폰 좀 정리 좀 해줄래? 자, 그 다음에
초기에 대상된 그룹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적인 요소라든가 내부적인 요소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심리적인 이런 거라 그랬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후기 고려 대상의 그룹이 선택이 되고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모델의 단점은 뭐예요? 아까 가보자. 어디 갔어? 이 모델하고 봤을 때 이 모델하고 그 우드사이드 모델과 엄가의 모델을 보게 되면 특징적인 게 하나가 나타나요. 여긴 적이 없죠? 상황 변수가 없다. 상황 변수는 항상 생깁니다. 내가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지만 제주도에 태풍이 분다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럼 못 가는 거죠. 제가 작년 8월 달에 울릉도 갔다 왔는데 그중에 태풍이 불어서 일정이 완전히 바뀌는 현상들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독도를 빼버리게 되는 이런 목적지를 갖다 변경하게 되는 이런 상황 변수가 생기는데 이 엄과 크롬튼의 모델의 특징은 한계점인 중에 하나죠. 상황 변수가 없다. 상황 변수를 안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모델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이런 선택군에 대한 것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상표군에 따른 세분화. 소위 얘기해서 우리 STP 전략이라고 그러죠. 마케팅 전략 중에 세그멘테이션, 타겟 전략인 거죠. 포지셔닝. 이 STP 전략을 펼칠 때 상표군에 따라서 즉 목표군에 따라서 상품을 갖다 세분화시키는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또 펼칠 수 있는 장점도 좀 실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한계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그 모델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관광강 행동 차원의 모델입니다. 요건 이제 뭐냐면 의사결정자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사결정의 어떤 단계들보다 내적이고 외적이고 환경적인 요소의 설명을 갖다 좀 더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중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왜 우리가 관광행동의 연구 대상일 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의사결정 과정이라 그랬죠. 그 과정이 첫 번째가 대상이었고 두 번째가 뭐야?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두 번째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 관광객 행동 차원의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보면 이거죠. 자, 개인의 내부적인 요인, 지각과 학습, 동기, 성격, 태도. 이게 내적 요인에 그 다음에 외적 요인으로서는 가족과 중거 집단과 문화와 사회계층의 이런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관광객 행동 차원의 모델의 특징인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떤 프로세스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변수들을 갖다 영향 미치는 그 적절할 때 그 단계별로 미치는 영향들을 갖다가 그 영향을 미치는 그 단계에 어떤 영향들이 미치는가가 나타내는 것이 모델이라면은 여기에 그 행동 차원의 모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적인 모델이 따로 있고 내적인 요인들이 있고 외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있다. 이거는 환경적인, 개인적인, 내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의 차원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관광객 행동 차원 모델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관광객 행동 모델을 갖다 한번 고찰을 간단하게 해봤어요. 너무 깊게 들어가도 너무 복잡하고 이런 이론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태여 막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 BM 모델만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숙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하게 될 거거든요. 그 관계에 따라서 프로세스 과정에 따라서. 그래서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하여튼 보시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관광객의 그 행동 모델들은 보니까 개인의 어떤 심리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다 같이 똑같이 다들 강조했어요. 이건 다 들어가 있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관광이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관광객 행동 모델은 개인의 심리적이고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면 다들 강조를 하고 있구나랑도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론적으로만 연구가 됐지 실증적으로는 검증을 하지 못했다. 이게 뭐냐면 관광객의 행동을 따라다니면서 직접적으로 그 연구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의 절편 칼로 딱 잘라도 한 파트만 마치 단일 제품 구매하는 것과 같은
이런 식으로 그 이론적 기존의 소비자 행동론의 이론에 의해서 응용된 연구들만 제시됐던 모델이다. 그래서 관광객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기 했던 연구들은 없다라는 거죠. 약간 없다라기보단 어떤 그런 증거라든가 저 연구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모델들이 대부분이 미래 예측 도구로 쓴 역할은 좀 부족하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걸 나타내지는 못했죠.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본 관광객 모델의 특징인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한 모델들은 누구예요? 다 북미, 호주, 유럽의 학자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어. 그 시장들, 아시아 시장과 분명히 아시아 시장도 중국 시장과 일본 시장과 동남아 시장이 다 다르죠. 한국 시장 다르듯이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서양과 동양인들의 시장의 특성이 분명히 다른데 소비 패턴이 다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휴가의 특성 이건 어떤 시장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시장이 아시아 시장이 그 아시아 존에 살고 있는 아시아 사람들의 휴가를 가는 특성들, 여행의 형태들을 갖다가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오직 서양 쪽의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반화하기에는 이 모델들이 일반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즉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관광객의 모델이다. 그래서 단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뭐냐? 맨 윗줄에 있는 관광객 행동은 개인의 심리적이고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사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객 모델에 이제 맞췄고요. 그리고서 이제 미래 과제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듯이 그 뭐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관광객 행동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수요 예측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들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런 방향들. 그래서 의사결정의 모델, 그래서 상품 특징에 따라서. 그래서 상품 특징에 따라서 해놓은 건 없잖아요. 변수를 상품 특징에 넣어놓은 모델들은 없었죠. 그 다음에 지각적인 위험을 감소하는 전략에 따른 어떤 정책이라든가 영향에 대한 관계를 연구한 것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관광객 선택 과정에서 관광지 선택권 효과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한 연구도 없다라는 거죠. 의사결정 룰에 대해서 선택 행동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필요하고 선택 행동에 따른 변수들도 탐색을 한번 해보는 연구들이 필요하다라고 여기 이 책의 작가가 제안을 하나 해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석사, 박사 돼서 이럴 때 이런 쪽에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했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뭘 하나 알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는 상식선입니다. 세계 5대 건강식품이죠. 여기에 한국의 김치가 올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의 올리브, 그리고 세 번째 것은 그리스의 요구르트. 제가 다 먹어봤는데 딱 하나만 못 먹어봤습니다. 일본의 콩 요리도 상당히 잘 발달돼 있거든요. 먹어봤는데 아직 인도의 렌티콩은 아직 못 먹어봤어요. 요거는 인도 가가지고 먹어봤어야 되는데 아직 못 먹어봤는데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자, 오늘 제 강의 들으시냐고 고생하셨고요.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어디에다가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올라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질문 있어요 지금? 뭐 답변이 또 없네. 질문 없어요? 자, 오늘 그럼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